연쇄강간을 하다가 안정적으로 이제 세자매를 일종의 소유하는 강간 형태로 간 거예요. (1994년 1월 15일) 토요일, 하늘에선 전날부터 하얀 눈이 정말로 예쁘게 내렸습니다. 청주시는 밤새 내린 눈으로 온통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복대동에서 철물점을 운영 중이었던 여성 김씨는 밤새 내린 눈을 치우기 위해 차고지로 향했습니다. 청소를 하던 도중 차고지 한쪽 야적장에 파란색 덮개로 뭔가 덮여있는 게 보였습니다. 처음엔 웬 덮개가 있길래 뭔가 해서 가까이 가보니까 덮개 사이로 사람 발이 튀어나온 걸 보고 신고를 했어요. 출동한 경찰은 파란색 덮개 안에서 젊은 여성의 사체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시신의 상태가 아주 기괴했습니다. 상체와 하체가 구부러져 묶여 있었는데 머리에는 비닐봉지와 청바지가 쓰여져 있었고 양손은 찢겨진 속옷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또한 전신이 스타킹과 가방끈 등의 물품으로 감겨 있었는데 확인 결과 모두 피해자가 쓰던 물품이었습니다. 피해자는 동네에 살던 19살 유씨. 당시 한 대학교에서 근무하던 교직원이었습니다. 경찰은 유씨의 시신을 부검했고 그 결과 사체 우측 후두부에서 좌열창이 3군데, 귀 쪽 뒷면에서 피하출혈 그리고 경부 압박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피해자의 위 내용물에서 배추, 당근, 마늘 등이 나왔고 그 내용물이 상당량의 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아 식후 오랜 시간이 경과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는 마지막 식사 후 대략 한두 시간 전후에서 사망하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찰은 유씨가 사체로 발견되기 이틀 전인 1월 13일 오후 4시 50분경 지인들과 김치, 만두 등을 먹은 사실을 밝혀내고 유씨의 위에서 발견된 내용물들이 지인들과 먹은 음식물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친구들과 만나 간식을 먹고 헤어진 후 범행을 당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 그녀는 친구들과 헤어지고 어디로 향했던 것일까? 일단 경찰은 유씨의 지인들을 탐문 수사하며 그녀의 행적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6시 반쯤? 이가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교회 가는 버스 시간을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되게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그리고 한 30분 지난 오후 7시 5분경쯤? 이때 국민학교 앞 버스 정류장에서 만나서 교회 같이 가기로 약속했는데 옆에서 누가 막 뭐라고 하니까 전화를 끊더라고요. 그래서 집인가 보다 했죠. 근데 그 친구가 정류장에 안 나왔어요. 교회에 빠진 적이 없는 친구인데 교회에도 안 나왔고요. 경찰은 피해자 유씨가 친구들과 헤어진 후 모처에서 전화를 걸었고 그 이후에 살해당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 시각이 1월 13일 오후 6시 반 이후라고 보고 그 전후 그녀의 행적을 추적하던 그때 한 가지 특이점을 발견했습니다. 피해자의 집은 약속 장소까지 30분 안에 오기엔 다소 거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약속 시간을 타이트하게 잡은 걸로 보아 피해자가 약속 장소 인근에서 통화를 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주변을 탐문 끝에 약속 장소 10분 거리에 피해자 유씨의 언니가 살고 있었다는 걸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은 유씨가 발견된 철물점 야적장과 불과 800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자, 오늘 다룰 사건은 1994년 1월 청주에서 일어났던 살인사건입니다. 철물점 야적장에 파란색 덮개 있었고 근데 굉장히 특이했다, 기괴했다라는 당시 발견 수사팀의 말이 있습니다. 좀 이렇게까지 묶는 건 사실 좀 특이한 경우라서 이 발견된 장소와 이 유기 형태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진짜 강간이 목적이었냐? 살인이 목적이었냐?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치고 너무 이상하다. 다른 많은 강간 사건이라든 강간 살인 사건에서 굳이 필요가 없는 짓을 하는 거는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다. 네. 즉 어떤 속박, 소유, 그리고 고통.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죽은 이후에 이렇게 바인딩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네. 그랬지 않고는 사실 좀 애매하다. 그러면 사실 이거는 강간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뭔가 통제라든가 이런 것이 목적이 아니겠느냐. 네. 그리고 그렇다고 쳤을 때 이렇게 정성을 들여서 무엇인가를 했는데 유기는 너무 발견될 수 있는 곳 너무 눈에 띄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약간 처음에의 어떤 범행 관련된 어떤 그 충동이 오래 유지되지 않는 어떤 범인의 특성을 얘기하는 거일 수도 있고 꾸준히 지속적으로 충동을 유지 못하는 범인.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확 살 의가 올라왔다 내려왔다 이런 사람인가? 살이라기보다는 네. 이제 자신이 어떤 스킴을 가지고 무엇을 정성스럽게 그러니까 열정 그게 그 뭐 럴러스트라고 표현했든 하는데 그것을 다음 단계로 유지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심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막 이렇게 정성스럽게 바인딩을 했는데 그거를 아휴 귀찮다 툭 버리는. 그렇죠. 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보통 많이 나타나는 게 뭐냐면 사체는 굉장히 뭔가 정교한데 네. 사체를 둘러싼 맥락은 너무 허술한. 네. 아니, 이거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이건 구조화된 거야, 비구조화된 거야? 라고 하면 섞였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사인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경부 압박 질식사로 판정이 되긴 했지만 또 머리에 많은 공격, 4회 정도 후두부하고 귀 뒤쪽 면에 이렇게 있습니다. 우측으로 네, 태고 뒤 뒤쪽.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후두부로 열창과 이거는 실제로 사인은 아니에요. 정신을 잃을 정도에서 제압 정도. 네. 그런데 정신을 완전히 잃은 것도 아니에요. 그럼 이건 왜 했을까? 예를 들면은 칼을 가지고 아니면 흉기를 가지고 꼼짝마 뭐 이런 형태의 이런 것을 하기 어려운 사람, 언어적인 형태의 통제가 안 되는 사람, 네. 기습을 통해서만이 자신의 목적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심적 특성과 관계적 특성을 가진 사람. 네. 때려서 제압한 후에 성범죄를 하고 목을 죽였다는 것이 아니라 때리고 성범죄를 하는 과정에서 목을 졸라갖고 결국은 그 하나의 일체된 행동이 아닐까. 네. 피해자 위 내용물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뭐 이거 같은 경우 이제 살인 시간은 보통 이제 소화 시간은 뭐 어떻게 좀 2시간 정도. 네. 여기서 이제 20세 여성은 조금 뭐 남자는 2시간이고 이게 이제 야채 과일은 조금 시간이 걸리죠. 네. 그리고 뭐 이렇게 되니까 3시간 내외라고 하는데 그건 이제 데이터가 있으니까 그거를 기준으로 네. 이 형을 고형이 무너지는 그걸 봤을 때 대략 시간을 수정할 수 있어요. 이게 보니까 웬만큼 이게 모양이 보이니까 먹은 지 얼마 안 돼서 네. 죽었다. 소화 요소가 분비되지 않았다. 네. 어느 정도 음식물이 뭉개졌는지도 또 요소죠. 그렇죠. 근데 네. 지금 상태로 봐서는 네. 모양이 보이는 거니까 네. 이거는 분명히 아마도 이 어떤 공간에 들어갔을 후에 바로. 네. 근데 이 시간이 지금 통화를 친구들과 헤어지고 한 2시간 정도 후에 통화를 한번 했는데 이게 시기가 94년입니다. 이게 핸드폰이 보급화되기 전이에요. 보통 집이나 공중전화를 이용을 하는데 어쨌든 거리 소음 같은 게 안 느껴지고 옆에서 누군가 얘기를 해서 끊었다라는 부분 때문에 집 아닌가라는 그렇죠. 그렇겠죠. 핸드폰이 네. 아니니까 집 안에 있었고 집 안에서 아니면 뭔가 집 안에서 위협을 당했거나 그럴 수 있는. 네. 그러면 뭐 이건 범인이나 아니면은 용의자는 금방 특정될 수가 있는 거죠. 대략 거기서 바로 죽였다. 다른 거 없이. 그럼 앞에 한 건 뭐냐? 그러니까 실제로 이건 사후에 이 행위를 한 거다. 네. 포스트 모템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굉장히 위험한 범죄자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네, 이제 또 집이 피해자 집에서 사실은 뭐 이 약속 장소 가기엔 너무 멀고, 근데 약속 장소 시간을 너무 밖에 잡은 거는 사실 뭐 더 가까운 데 있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약속 장소와 가까운 그 동그라미 원을 쳐보고 또 야적장과 원을 쳐보니까 근거리에 언니 집이 있었다는 게 그렇죠. 하나 있었거든요. 그럼 거의 뭐 그 언니 집이 가장 유력한 범행지가 될 수 있겠죠. 네, 사람들이 많은 그런 걸 해요. 어디 끌려가서 살해당했을 수도 있겠지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끌려가서 살해당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것도 대낮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끌려가서 창고에 갇혀서 뭐 예, 이런다든지. 그건 말 그대로 네. 그냥 영화적인 상황이고 네. 그럴 만한 이유라든가 이런 건 사실은 드뭅니다. 대부분은 그냥 아는 집이거나 네. 자기 집이거나 그런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눈 내린 날 사체로 발견된 유 씨. 그녀를 살해한 사람 누구인지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당시 수사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이 피해자의 언니 집으로 향하기 전 이미 피해자 유 씨가 실종 신고된 것이 확인됐습니다. 유 씨의 아버지와 형부가 파출소로 찾아와 신고를 한 것입니다. 경찰은 유 씨의 가족을 만나 사망 소식을 전했고 유 씨의 행적을 묻는 도중 뭔가 이상한 점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유 씨 가족들은 경찰에 항의하거나 슬퍼했는데 가족들 가운데 유독 무덤덤한 표정으로 앉아있던 유 씨의 형부 이 씨의 행동이 이상했기 때문입니다. 처자가 죽었는데 그 형부란 양반이 표정은 무표정한데 다리를 자꾸 떨어. 다리를 떨면서 뭔가 불안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처제 사망 소식 들었을 때 이게 어떻게 죽었는지를 묻진 않았습니다. 경찰은 형부 이 씨의 과거 행적에 대해 조사했고 그에게 전과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5년 전인 1989년 강도예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적이 있었던 이 씨. 수원의 한 주택에 미리 준비한 흉기와 장갑을 들고 침입했다가 집주인에게 발각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 씨는 1심에서 자신의 범행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진술을 하며 항소를 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모르는 청년으로부터 구타를 당했어요. 그래서 그 청년을 쫓다가 그 집에 들어간 것뿐입니다. 금품을 뺏으려고 흉기를 가지고 그 집에 침입한 게 아니에요. 믿기 어려운 변명을 늘어놓던 형부 이 씨. 그는 당시 아내가 가출해서 홀로 아이를 키우고 있었는데 아내의 가출 이유는 바로 그의 폭력성 때문이었습니다. 부인이 남편 이 씨의 성 도착증과 폭력 성향을 진술한 적이 있었습니다. 남편한테 맞고 강제로 성폭행 당한 적도 있다면서 울면서 하소연했습니다. 경찰은 이 씨를 주요 용의자로 보고 그의 통화 내역을 분석한 결과 처제 유 씨가 사망 추정일 하루 전날에 형부인 이 씨와 통화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때 둘은 무슨 말을 나눴을까? 경찰은 형부 이 씨를 추궁했지만 그는 범행 일체를 부인했습니다. 처제 근무처로 전화를 해서 우리 집에 들르라고 한 건 맞습니다. 제가 아내랑은 사이가 좋진 않았지만 처제랑은 그러진 않았어요. 처제가 평소 집에 와서 조카도 돌봐주고 반찬도 주고 그러고 갔거든요. 그날도 토스트기를 가져가라고 통화를 했고 처제가 집에 와서 조카랑 놀아주다가 약속이 있다면서 오후 6시 10분경에 집을 나갔어요. 이 씨의 진술대로 19시 5분경 버스 정류장에서 약속이 있었던 유 씨 지인의 진술과 얼추 동선과 시간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있던 날 이 씨의 행동이 수상쩍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7시쯤인가? 그때 10분 통화를 했는데 쉰 목소리로 전화 받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일 가겠다고 하였더니 내일? 이라고 하면서 깜짝 놀란 게 좀 이상했어요. 새벽 00시 30분경 이 씨의 동서가 집에 와서 현관문을 두드리며 이 씨를 불렀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는 점도 경찰은 수상해했습니다. 그 시간에 문을 두드렸다면 어지간히 급한 일이겠거니 하며 문을 열어줬을 텐데 굳이 문을 굳게 닫고 있었다는 이 씨. 후에 이 씨는 방해받기 싫어서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씨는 뭘 방해받기 싫었던 걸까? 1월 14일인가 아침 6시까지 그 집 욕실에서 물을 바가지로 떠서 촥촥 뿌리는 소리가 났어요. 평소에 안 하던 짓을 해서 뭐 어디로 가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14일 오후 4시쯤 다시 이 씨의 집을 찾은 동서는 이상한 것을 봤다고 진술했습니다. 수많은 빨래가 방바닥에 널려 있었던 겁니다. 네, 경찰이 형부 이 씨를 좀 수상쩍게 봤다는데 이게 이유가 보통 이제 다른 가족들은 뭐 경찰한테 도리어 화를 내거나 뭐 슬퍼 주저앉거나 그런데 되게 무표정 무덤덤한데 다리를 계속 떨고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94년도에 형사들이라면 그렇게 의심을 하겠죠. 네.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어쨌든 지금 상태로 봐서는 그 집이 네. 그러니까 이 씨의 집이 범행지일 가능성 아니면 거기가 유력한 후보. 왜냐하면 들렀을 가능성 네. 돌아가신 분이 그건 뭐 다 추정할 수 있거든요. 금방. 네. 근데 하필 그 공간의 주인이 저 짓을 하고 있으니까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으니까 그럼 금방 눈에 띄었을 거예요. 근데 교수님께서 늘 균형에 관련돼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예를 들면 차분하면은 그냥 차분한 성격으로 차분히 있든지 아니면 계속 불안에 떠는 약간 몸을 만지면서 다리를 떨든지 그 두 개가 섞여 있는. 그렇죠. 네. 뭔가 이 머릿속에 두세 개 생각이 막 겹쳐 있는 거겠죠. 네. 네, 그것 때문에 아무래도 자, 이 씨 관련돼서 전과도 있었지만 이 폭력 성향 관련돼서 뭐 이런 진술도 있습니다. 동서가 있는 자리에서 이 자기 아내한테 말을 안 듣는다면서 재떨이를 던지고 손과 발로 무차별 구타한 그 목격이 있고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평소 이제 내성적인 성격이지만 화가 나면 이 씨의 부모도 말리지 못할 정도의 성격의 소유자라는 증언들이 있었습니다. 아내 가출 관련돼서는요. 12월 17일 아내가 12월에 두 번 가출하는데 아내 2차 가출 전날에는 아내를 폭행했는데 아내가 하혈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가출을 하는 뭐 이런 상황이네요. 사실 폭력 성향 플러스 성도착증 사실 그게 더 위험한 거예요. 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사체를 보세요. 네. 매우 성도착적인 것이 연결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경찰들은 이 시체를 보고 이 씨의 이걸 폭력적인 거 플러스 이 성도착적인 걸 이거는 이건 문제 있다. 거기다가 얘는 폭처법 관련된 부분이 있어요. 거기다가 이게 침입 강도예요. 네. 침입 강도인데 약간 좀 모자르잖아요. 왜? 뭐 변명을 해도 좀 그럴듯하게 해야지. 누가 자기를 쫓아와서 뭐 해갖고 했다. 네. 조금 생각해보면 좀 이상해요. 조금 약간 퇴행적이라고 해야 되나? 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느낌이 좀 덜하네요.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처음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내성적이고 착해 보인다 그런 건 말도 안 되는 거고 반응을 안 하고 자기만의 그 세계에 갇혀 있으니까 네. 겉으로 보기에는 착해 보이고 내성적으로지. 근데 그거 자기를 이제 톡 건드리면 무한 폭발해 버리는 네. 매우 위험한. 그러니까 이제 내가 뭐를 하는 동안에 가만히 있는 거는 머릿속에 지금 뭔가 위험한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그렇죠. 그런 거지. 네. 착해거나 아니면 네. 뭔가 내성적. 이건 내성적이라는 판단도 잘못된 거예요. 네. 이 씨는 최초 진술에서 처제가 15시 40분쯤 도착해서 이제 18시에 뻐꾸기 시계가 집에서 울렸고 그 뒤에 한 10분 뒤쯤에 나갔다라면서 당시 이제 자기가 봤던 TV 프로그램을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18시 48분에 이 씨 집에서 전화 통신 기록이 있었습니다. 이 집 전화로 친구에게 전화를 건 기록이 나오자 제가 시간을 착각했네요. 30분에 나갔습니다라고 이제 말을 좀 정정하기도 합니다. 이 사건 추정일에 이제 이 씨의 행동과 진술, 그다음에 이제 처제의 동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신문 방법이 잘못됐어요. 네. 그러니까 야 너 며칠 날 아니 몇 시에 뭐 했어? 응? 했더니 뭐 얘기 몇 시에 했는데 그래? 야 여기는 이렇게 확인했더니 이거 아닌데 제가 착각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피하기 쉬운. 그럼요. 네. 먼저 얘기해 놓고 제시하고 제가 착각했어요라고 하면은 쉽게 빠져나가죠. 어쨌든 얘는 시간에 대해서 정확히 알리바이가 없었던 거예요. 네. 알리바이를 만들 생각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대응이 없는 거죠. 근데 뭐 그거랑 연장선상에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집에 그날 오후에 이제 사실 2번 방문합니다. 오후에 한 번 둘째 처제가 와서 벨을 눌렀는데 응답이 없었고 그러자 자정 정도인 동서가 아예 와가지고 문을 두드립니다. 둘 다 그냥 응답을 안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방향성을 그러니까 내가 뭔가 선제적으로 뭔가 이렇게 그렇죠. 그게 안 된 거지. 그냥 속에서 이렇게 그냥 기다리고 있었던 거잖아요. 가기를. 네. 뭔가 체계적으로 뭔가 방어를 하거나 선제적 공격이나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거기에 쳐받고 그냥 뭘 하는 그냥 이런 형태잖아요. 네. 알리바이 뭐 형성이나 아니면 뭐 이런 앞에 것도 보시면 그냥 갖다 시체를 놓고 너무 허술해요.
이것도 좀 같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집에서 어쨌든 못 들어오게 하는 게 목적이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다음날 가봤더니 뭐 새벽에 일단 6시에 물 뿌리는 소리를 이웃이 듣고 빨래도 그냥 바닥에 이렇게 해서 널어놓는. 그러니까 네. 자기 행동을 통제하는 것에 부실해요. 네. 불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굉장히 그 냉철하고 치밀하고 증거를 잘 해내는 애들은 바깥에 소리가 나지 않도록 조심조심하게 정교하게 미리 좀 뭘 할 수 있죠. 빨래라도 지금 사실 치워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빨래라도 치워놔야 되고 아니면 옆집에 뭔가 다른 걸 하면서 주의를 끌지 않아야 되는데 이게 다 주의를 끄는 행동이고 누가 봐도 이상한 형태예요. 왜 그랬냐 이 말이에요. 뭔가 자신의 욕구는 다 거기에 중심이었고 실제로 이거를 정리하고 이런 거에는 전혀 무능한 퇴행적이라는 얘기를 한 것도 그것 때문인 것 같아요. 네. 뭔가 수상한 정황을 계속 보이는 형부 이 씨 이후 수사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물을 뿌렸다는 점을 두고 그가 욕실에서 사체를 유기하기 위해 무언가 조치를 취했다고 판단, 이 씨의 욕실을 정밀 감식했습니다. 하지만 혈흔이나 신체 조직 등 뚜렷한 증거를 발견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경찰은 세탁기 중심을 맞추기 위해 바닥에 기어든 밑받침 장판에서 미량의 혈액을 발견했습니다. 당시에는 DNA 분석이 현장에서 쓰이질 않던 시절, 이 혈액은 처음으로 DNA 분석을 위해 분석센터로 넘어갔습니다. 밑받침 장판에서 나온 혈액에서 피해자 유씨의 DNA를 확인했습니다. 또 집에 있던 테이프 뭉치에서 피해자의 머리카락이 발견됐고 유씨를 묶은 스타킹은 이씨 아내의 스타킹과 같은 제품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유씨의 부검 결과 수면제인 독시라민이 검출되었고 외음부 부위 천여막 파열 손상이 있었고 피해자의 질 채취물에서 정액 반응이 양성 반응으로 나오며 성폭행이 있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속속 증거가 나오고 특히 당시로서는 낯설지만 가장 과학적인 DNA 증거가 나오자 이 씨는 결국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끝까지 부인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내가 가출해서 혼자 지내는 것도 억울하고 서러운데 처제가 찾아와서 마구 비난을 해서 싸우다가 홧김에 저지른 짓입니다.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라 처제가 화를 나게 해서 저지른 우발적인 범행이라는 것. 하지만 주변의 증언은 이 씨의 진술과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 씨의 아내와 동서는 그가 평소에도 폭력성이 다분했고 누구든지 해코지할 수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1월 초인가 이혼을 하겠지만 처형이 다시는 다른 남자와 결혼하지 못하도록 처형 몸에 문신을 새기겠다고 말했습니다. 평상시에는 폭력적인 성향을 내보였다는 이 씨. 하지만 사건이 일어난 날 이 씨의 행동은 뭔가 달랐습니다. 그는 범행 다음 날 장인을 찾아가 도와드릴 일이 없느냐, 처제가 실종된 것 같으니 경찰에 신고하자라면서 장인을 모시고 파출소에 처제를 실종 신고했습니다. 경찰의 강도 높은 조사와 주변 진술이 곁들어지자 이 씨는 처제에게 먹일 목적으로 수면제 수십 알을 준비했으며 빨래를 한 것도 잔존할 줄 모르는 범행 흔적을 없애기 위함이었다고 자백했습니다. 그리고 살인 이후 사체를 스타킹과 청바지 등으로 감싼 후 인적이 드문 밤 11시 30분경까지 기다렸다가 유기했는데 그 시간이 4시간 20분 정도 걸렸다는 것도 자백했습니다.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는 어땠냐는 질문을 하자 처제는 왜 이러세요라는 말만 했지 다른 반응은 없었어요. 이미 저항할 수 없는 처제를 성폭행한 후 둔기로 머리를 내리치고 목 졸라 살해한 형부. 그리고 사체를 스타킹과 청바지 등으로 묶고 얼굴을 가려 유기했습니다. 그렇게 재판으로 넘겨진 이 씨는 1, 2심에서 모두 사형이 선고되었지만 대법원에서 계획범행이 인정되거나 계획살인에 대한 직접 증거가 없다 판단되어 1995년 1월 13일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어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살인은 이 씨가 벌인 일에 작은 한 조각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는 훗날 다른 연쇄 살인으로 자신의 악명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세탁기에 뭐 이렇게 깔아놓는 거기서 발견했고 이 DNA
세탁기에 받침, 수평 수평을 맞추는데, 네. 근데 그걸 어떻게 보면 그걸 이제 싹 떼어보면 거기에 띠같이 있죠. 네. 그래서 그건 이상한 거예요. 왜냐? 사실 이 사람이 돌아가신 분은 돌아가신 이게 목을 졸린 거예요. 네. 근데 피가 그렇게 많이 나왔나요? 피가 나올 법한 건 사실 이제 머리 둔기 공격 그렇죠. 정도죠. 네. 그러니까. 근데 그것도 사실은 미량이었어요. 이게 저기잖아요. 화장실이잖아요. 네. 그럼 범행은 어디서 했다는 거예요? 둔기를 화장실에서 휘둘렀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네. 생각해 보시면은 그러니까 피가 흘러야 되잖아요. 네. 최초의 공격이 어디서 있었을까라고 하는 걸 퀘스천 마크가 있어요. 네. 아니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다량의 피를 흘리는 흉기로 뭐 이렇게 난자했다고 하면은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여기저기. 근데 여기 3번을 하고 이런 상태에서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이놈이 시체를 가지고 이것저것을 했다? 네, 화장실로 들어왔다는 네. 거예요. 그래서 뭘 하다 보니까 당연히 피가 저쪽으로 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해가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설정하지 않으면은 그러면 화장실 안에서 공격하고 목을 졸랐다는 거잖아요. 그게 좀 이상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이 사건에서 이 전체적인 크라임 리컨스트럭션이 구현이 안 된 거예요, 사실은. 뭐 사실 이제 당시 말씀드린 대로 DNA가 이제 처음 적용된 분석된 사건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사실 그래서 이것만이 부각이 됐죠. 그 뒤에 이제 어떻게 보면 비약적으로 발전했다고 하나? 그 몇 년 사이에. 네. 그래서 이제 이 건은 DNA로 분석한 가장 앞쪽에 있는 사건 몇 건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정액 같은 경우에 양성 반응 그리고 이 혈액형만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렇죠. 이걸로 예. DNA를 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혈액형만 검사했고 이 정액이 O형이다. 이게 이 씨가 O형이었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이 씨가 당일날 입었던 팬티에서 이 씨의 정액도 양성 반응이 나왔기 때문에 묶어가지고 이 정액이지 이렇게 또 몰고 그렇게 된 들어가는. 거죠. 그 여기 세탁기 그거에 있던 걸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실제로는 그걸로 이제 얘가 유죄가 된 거지. 그러니까 이게 그거에 이제 집중한 것 때문에 네. 얘가 그러면 강간을 목적으로 약을 먹인 거야? 살인을 목적으로? 아니 강간을 목적으로 약을 먹였겠지. 그리고 죽인 거는 그 뒤에 다음 단계겠지라고 생각해서 사실은 네. 무기징이 나온 거거든요. 사실 강간살인이면 사형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 정도라고.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사실은 94년이라고 하면 실제로는 그런 개념도 없었을 때이기 때문에 네. 이해는 해요. 이 씨 같은 경우에는 사건 2회 전입니다. 92년에 24살인 아내와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고 포크레인 기사로 일하다가 한 해 뒤인 93년 실직 후부터는 무직으로 지냅니다. 그리고 아내가 보험일에서 벌어오는 돈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아내가 이제 93년 12월 한번 가출을 했다가 열흘 뒤에 귀가를 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18일 귀가 전날 하혈을 할 정도로 또 폭행을 당하고 18일 날 가출을 해서 한 해 다음으로 넘어온 94년 1월에 지금 이 처제 사건이 벌어진 이런 상황입니다. 본인이 이제 법원 주장에 홧김에 죽였다라고 했지만 수면제, 성폭행, 둔기, 목 졸르고 뭐 바인딩하고 뭐 요렇게 것들이 나와서 사실 홧김이란 거는 사실 안 맞는 상황인 그렇죠. 거잖아요. 이건 홧김이 아니고 왜냐? 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 그 바인딩이라든가 그거를 그렇게 했고 이런 네. 거에 대한 해석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왜 그랬는지에 대한 거는 판결문에도 없어요. 수사한 애들도 그걸 뭐 해석을 못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때는 그런 게 없었으니까 아예 네. 그 개념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다 중요한 어떤 그 증거들을 다 버린 거죠. 사실은. 자, 이때 93년 12월 말 아까 2차 가출한 아내가 집으로 전화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이 씨가 이 전화를 받아서 내가 무서운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걸 알아두라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살해하고 다음날 장인 찾아가서 처제 실종 이거는 뭐 나름 한번 머리를 쓴 것처럼 그렇죠. 보이고요. 그러니까 이걸 말씀드린 이유가 계획, 내가 무서운 음모, 계획성 여부거든요. 일부러 저는 선택했다고 생각해요. 이놈이. 그러니까 사실은 이 무서운 업무라고 하는 것이 그런 형태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게 그것까지 수사가 됐어야 되는데 사실 그건 뭐 그런 것까지는 뭐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런 거죠. 네 동생들 어떻게 되는지 봐라 이건가요? 그렇죠. 그러고 네. 이 아내가 보험을 하잖아요. 네. 이것도 보험 살인도 계획했을 그걸 하기 위해서 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충분히 그럴 만한 사람이고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저희가 이렇게까지 얘기한 이 남자 누군지 이후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7월 15일) 새로 DNA 증폭 및 복원 기술이 개발되면서 악명 높은 일명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증거품 등에서 새로운 범인을 특정할 만한 DNA가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수감자의 DNA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하던 중 한 사람의 DNA와 일치했습니다. 경기 서남부 연쇄살인의 살인범으로 추정되는 DNA와 1994년 청주에서 처제를 살해했던 이 씨의 DNA가 일치했습니다. 처제를 성폭행하고 잔혹하게 살해한 범인. 남자의 이름은 이춘재. 33년 만에 미제 사건의 대명사로 불렸던 일명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진범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당시 청주 처제 살인 사건은 충북에서 처음으로 DNA가 증거물로 채택된 사례였기에 33년이 지나서 진실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이춘재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9차례의 대면 조사 끝에 DNA 증거가 나왔다니 할 수 없다며 자백했습니다. 혹시 내가 입을 열면 당신들 승진도 하고 뭐 그럽니까? 그럼 제가 이야기 좀 해줘요? 근데 내가 모든 걸 말하면 놀랄 텐데 당신들이 곤란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펜과 종이를 열고 살인 12+2, 강간 19, 미수 15라고 적었습니다. 12 더하기 2가 뭔지 알아요? 살인 12+2는 경기 서남부 사건 외에도 4건의 살인이 더 있다는 의미이자 화성에서 2건, 청주에서 2건 살인에 대한 여죄가 있음을 이야기한다고 자백했습니다. 저를 흉내낸 모방범죄 8차 살인사건도 사실 제가 한 거고요. 30여 건의 성범죄 제가 저질렀습니다. 모범수, 그리고 그를 기억하는 동창과 군대 동기들은 그가 착하고 순했다고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돌아서서 아내에겐 폭력을 휘두르고 타인을 성폭행하고 죽이는 등 이중적인 살인마였고 변태적이고 가학적인 살해 방법을 즐겼습니다. 화성에서 있었던 연쇄살인 사건의 시그니처가 피해자들을 전부 스타킹으로 묶었다는 것인데 청주에서 일어났던 사건 역시 피해자를 스타킹으로 묶었습니다. 이춘재는 피해자의 목에 스타킹을 감았는데 피해자를 제압하려는 것도 아니고 유기를 결심하기도 전에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것은 습관화된 행동으로 분석됐습니다. 경기 서남부 사건도 그렇고 이춘재가 자백한 상당수 사건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게 피해자의 속옷이나 스타킹 등 피해자의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재갈을 물리거나 결박했다는 점입니다. 사체를 유기하는 방법 역시 농수로나 혹은 인적이 드문 곳에 보란듯이 놓고 온다는 점도 그의 범행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신출귀몰한 범죄자로 묘사됐던 이춘재가 왜 청주 처제 살인 사건에서 덜미를 잡혔던 것일까? 사실 이춘재가 용의 주도했다기보다는 당시에 경찰의 수사력이 부족했고 과학수사가 미비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화성 사건 당시에는 거의 전적으로 목격자에 의존하는 수사였는데 워낙 외딴 시골에서 벌어진 사건이라 목격자도 없고 또 피해자와 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춘재에게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밝혀진 후 2020년 11월 2일 이춘재는 공판에 출석했습니다. 30년간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살인자의 얼굴이 대중들에게 공개된 순간 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범행 전에 생각이라는 걸 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사람을 죽이고 나서 순간적으로는 이게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건 그냥 한순간 지나가는 짧은 생각일 뿐이고 깊게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그 후에도 불을 보고 찾아다니는 불나방처럼 그냥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끔 제가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DNA로 일치됨이 밝혀진 이후에 뭐 난리였죠. 보도, 그다음 프로파일러 투입, 조사관들하고의 어떤 이야기들. 근데 막 여기서마저도 약간
통제를 조사관들을 통제하려고 자신에게 우위권을 가져오려고 하는 듯한 뭐 이런 어떤 게임 같은 것들을 좀 하거든요. 숨겨진 다른 어떤 맥락이 있는 것 같아요. 10대 2는 요거만 보기는 좀 그렇고 네. 아마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게임이라기보다는 확인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경찰이 어느 정도 알고 있나. 어느 정도 알고 있나. 이 이춘재란 애가 굉장히 영리하거나 뭔가 이렇게 뛰어나갖고 이걸 유지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당시 기술이 그 사회상 때문에 못 잡은 거고 그리고 그거 자체가 연쇄살인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말 그대로 사회적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도 사실은 연쇄강간을 계속했어요. 네. 지가 얘기한 대로. 그러면서 서서히 어디로 갔냐면 청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누굴 만났냐면은 이 부인과 이렇게 만난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범행이 유지되는 과정에서 이 결혼과 뭐하고 이 처제의 살해 사건이 연결되는 사건이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요 맥락을 이해해야지만이 얘가 왜 이런 이 12+2 강간 이런 걸 썼냐면은 하나의 연결된 사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10차 사건이라고 불러일으키는 게 91년 4월 3일 이게 권 씨 거의 70세에 다 되는 그렇죠. 예. 권 씨가 동탄 야산에서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92년에 이제 아까 얘기한 그 성폭행과 결부된 결혼이 1년 뒤에 있었고 사실 그 뒤에는 사실 시신이 관련된 발견된 건 없긴 합니다. 없죠. 네. 그러니까 얘도 그걸 아는 건 뭐냐면 굳이 죽일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강간만 해도 충분히 네. 자신의 목적을 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고 화성에서는 워낙 그 상태가 오랫동안 유지가 됐던 거는 이거는 이제 그 이 상호작용 때문에 그런 거라고 보고 그리고 이제 나이도 본인의 완력이나 이런 나이도 이제 그렇죠. 10년 정도 지나서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보면 자연적인 형태의 퇴화라고 보니까 우리가 너무 화성 사건을 이상적으로 뭐 대단하고 뭘 이런 걸로 보는 거는 그거는 이 사건을 제대로 못 보는 거고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연쇄강간으로 연결되고 연쇄강간을 하다가 안정적으로 이제 세자매를 그냥 소유하는 강간 형태로 간 거예요, 사실은. 네. 이게 근데 그 중간에 이 이춘재는 처제 사건에 DNA라는 걸려갖고 잡혔을 뿐인 거고 이게 이제 아주 우연적인 부분인 거죠. 그런데 이제 걸리는 건 그거죠. 지금 말하는 뭐 시그니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라고 하는 것도 말 그대로 제가 왜 계속 그러냐면 아마 이 시그니처라고 하는 것도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얘가 원래 어떤 성향이 있어서 만들어졌다기보다는 그렇게 해야지 이게 해석이 돼요. 그 이춘재 사건은 사실 뭐 저희가 뭐 장기적으로 사실 조사해볼 요량으로 뭐 저도 책이나 많은 데이터를 좀 모으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혹시 또 궁금했던 부분은 나중에 뭐 해소될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이제 처제 사건을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처제 사건 사실 많은 이 사람만의 시그니처라고 할 만한 뭐 성격적 특징들 같은 것들이 충분히 드러나는 사건이고 충분히 그렇죠. 그리고 이제 경찰의 과학기술 발전도 또 그리고 그때 아쉬웠던 부분까지 어쨌든 맥락이 좀 익히는 그런 사건이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잡은 건 평가해 줄 만해요. DNA. 네. 근데 사용이 안 된 거예요. 네. 대법원에서 왜 이게 무기중 감형됐느냐. 독실아민을 이렇게 많이 넣었는데 이거를 하나의 연결된 동작으로 한 게 아니라 이건 강간하려고 그런 거잖아. 강간하다가 깨어나서 뭐 하니까 그 다음에 감추려고 살인한 거다. 감추려고 우발적으로 죽였겠지라고 해버리니까 무기중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전체적으로 하나의 라인으로 해석했다고 하면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있고 그렇지만 평가할 만도 있고 그리고 지금 이 사건의 그 뭐 여러 가지 스타킹이라든가 뭐 바인딩한 부분은 또 우리가 다시 해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네. 근데 이제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 90년도니까 95년도니까 사형 집행이 만일 돼버렸다면 이제 2019년에 다시 이후에 2020년에 그 공판 법정에 세우거나 이후 면담을 하거나 어쨌든 이렇게 진실이 DNA 통해서 밝혀졌을 때 그런 힘이 사라지고 나서 없었을 것 아니냐
뭐 이런 맞습니다. 아이러니한 면도 우연이죠. 그건 네. 진짜 우연이죠. 네. 자, 이춘재가 진술한 14건의 살인과 9건의 강간 혐의를 법원은 인정했지만 공소시효 만료로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법적으로는 그가 벌였던 많은 범죄들을 심판 내릴 방법이 사라졌습니다. 다만 이 가석방 없는 무기한 수감만이 가능한 상황이고요. 이제 많은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많은 억울하신 분들이 유족들도 남겨져 있고요. 너무나 안타깝지만 법적으로는 심판할 길이 없다라는 그런 씁쓸한 뒷이야기가 있고요. 뭐 밝혀지지 않은 많은 이야기들 나중에 훗날 저희가 이제 길게 시리즈로 편성을 하게 된다면 그때 좀 저희가 속 시원하게 많은 것들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